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경기도 파주시 갑 지역의 총선 판세 분석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이곳 선거 결과를 통해서 선거 예상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18대 선거까지는 파주시 한 개의 선거구로 실시가 됐는데요.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1, 2대는 무소속, 3, 4대와 7, 8대는 보수계열, 5, 6대는 진보계열, 9대에서 12대는 각각 2명씩 선출이 됐는데 보수계열 4명, 진보계열 3명, 무소속이 1명이었습니다. 이후 13대부터 18대까지는 계속 보수계열이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8번 치른 선거에서 보수계열은 14명, 진보계열은 5명이 당선됐네요. 딱 보기에도 보수 진영이 강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파주시가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뉘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을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승리했는데 바로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통합당 윤우덕 후보가 득표율 57.5%로 당선된 것이죠. 파주시 갑 선거구는 운정과 교화, 조리, 탄현, 광탄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정, 교화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야당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운정 신도시의 경우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인구가 17만 5천여 명인데요. 운정 3지구가 완공되면 9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인 야당의 강세를 조금 더 점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역대 선거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임을 감안하면 언제 결과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곳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 진보 야당 강세 지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늘 선거가 가까우면 이 정치권에서는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해줄 대표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민의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선거구제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거구제의 종류와 각 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방식은 공직선거법 2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 방식인데요. 그럼 먼저 이 소선거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죠. 장점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쉬워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선된 후보에게 던진 표 외에는 모두 사표가 된다는 점과 소수당에 불리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인데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 사이를 뽑으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비슷해 흔히 중대선거구제로도 불립니다. 장점으로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국회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연 혈연이 아닌 새로운 세력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후보가 뽑히다 보니 사표가 비교적 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요. 후보자가 난립해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선거구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에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의 49%는 중대 선거구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고 32%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1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67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선거구제는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갈리는데요.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제는 각 당의 유불리가 아닌 우리 정치 환경에서 가장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선거구제 극복을 시작으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 기자 말대로 유권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총선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 준비한 키워드는 태평성대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 내지 당부 또는 바람의 말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태평성대 뜻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부터 클 태자의 평화로울 평, 성스러울 성, 시대 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큰 평화 속에 성스러운 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의 유래는 알려진 게 없지만 태평성대의 대명사격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순시대인데요. 옛 중국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요임금이 나라를 먼저 통치하고 뒤이어 후계자가 된 순임금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요. 이 두 임금은 당시 마음이 어질고 지혜로웠으며 특히 궁전의 경우는 띠풀로 지붕을 잇고 추녀는 다듬지도 않아 너덜너덜하며 계단은 흙벽돌로 쌓은 3층이었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이 두 임금을 존경하고 나라에 큰일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평성대의 시기는 언제였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